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의 배도환, 엄두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첫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겠죠. 저희는 웹상에서 와인쟁이 부부로 활동하고 있는 와인애호가 부부입니다. 네. 각자 와인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1년 동안 와인을 주제로 세계 여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와인 산지를 여행해서 지금까지 총 500여 곳의 와이너리를 방문했습니다. 저희의 창작물로는 프랑스 와인 여행, 네. 이탈리아 와인 여행,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이 네. 있습니다. 저희가 와인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강연을 다녔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와인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총 15강으로 구성된 와인 기초 강의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어요. 다른 와인 기초 강의와 다른 점은 저희 부부가 두 번째로 출판한 이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과 콜라보를 한다는 점이에요. 네, 어떤 식으로 콜라보를 하게 될까요? 네,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이란 책은 영화 100편에 나오는 와인 장면 100가지를 모아서 소개하고 그 영화의 와인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와인 기초 상식을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저희가 15편의 영화를 엄선해서 꼽았습니다. 물론 그 속에 15가지 와인 이야기가 함께 이어지겠죠? 네, 듣기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망의 첫 번째 강의인데 처음을 장식할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첫 번째 영화는 바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입니다. 이 영화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와인이 있는 100가지 장면에 나오는 첫 번째 영화이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와인 장면을 정말 좋아해요. 네. 유명한 영화죠. 네.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 리즈로 나오는데 그녀는 뉴욕의 여행 저널리스트예요. 네. 집이면 집, 남편, 직장까지 부족할 것 하나 없지만 리즈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불균형과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리즈는 공허한 마음이 극에 달했을 때 이혼을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던 것들을 모두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비워낸 삶을 온전한 나로 다시 채우기 위해서 1년간 여행을 떠나서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에 차례로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그녀가 만나는 사랑,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담은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녀가 여행했던 국가가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라고 했는데 네. 와인은 과연 어디에 나올까요? 이탈리아가 가장 확률이 높겠죠. 네. 바로 세계 최대의 와인 생산지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녀의 첫 번째 여행지는 낭만이 가득한 도시 로마입니다. 네. 리즈는 로마 구시가지에 위치한 좀 낡았지만 낭만적인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를 얻은 뒤에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살아보기로 합니다. 네. 그렇게 로마에서 인생의 2막을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는데 마음과 달리 리즈는 여전히 여행객 티를 벗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리즈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한 카페에서 만난 스웨덴 출신의 소피예요. 네. 그녀는 리즈에게 자신이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만난 친구들을 소개해 줍니다. 네. 그제서야 리즈는 조금씩 이탈리아인들의 삶에 스며들어 갑니다. 네, 소피가 소개한 첫 번째 친구가 바로 매력적인 이탈리아 선생 지오반니입니다. 리즈와 지오반니가 처음 만나는 날 와인이 있는 장면이 나오죠. 네. 둘은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으로 향하며 골목길을 건너는데 이때 지오반니가 리즈에게 아트라베르시아모라는 단어를 알려주게 돼요. 네. 함께 건너자라는 의미죠. 네. 이 단어의 발음과 의미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리즈는 식사 내내 아트라베르시아모를 되뇌이다 네. 불현듯 지오반니에게 자신도 영어를 가르쳐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와인이 담긴 병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네. 지오반니를 향해 자신 있게 내뱉습니다. 네. 바로 테라피스트, 치료사라는 뜻입니다. 네. 저는 리즈의 재치 있고 세련된 표현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 이 영화에 반한 이유도 바로 이 장면 때문이고요. 저도요. 네. 이 와인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치료사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리즈가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떠난 여행에서 이렇게 만난 이탈리아 선생과의 와인 한 잔이 진정 치료사가 되어서 리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한 잔의 테라피스트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바로 저희가 이 영화를 첫 번째 영화로 고른 이유입니다.
와인을 이제 막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와인 한 잔이 단순히 알코올이 들어간 술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치료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의 마음이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야기해볼 첫 번째 와인 상식은 뭘까요? 네, 바로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와인을 만드는 재료인 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지는 술이기 때문이에요. 포도는 쉽게 이야기해서 와인을 만드는 양조형 포도와 과일로 먹는 식용 포도로 나눕니다. 네, 와인을 만드는 양조형 포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종류가 많아요. 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주요 와인 생산국의 경우 와인 산업이란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네. 철강, 반도체처럼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에요. 네, 때문에 양조형 포도를 연구하는 학문이 따로 존재하며 네, 이를 엠펠로그라피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이들을 엠펠로그라퍼라고 하고요. 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양조형 포도 품종은 전 세계에 무려 약 5천에서 만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집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냥 엄청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유독 많이 재배되고 잘 알려져 있는 포도종이 약 150여 종입니다. 그나마 좀 적죠. 이 부류가 바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품종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와인 좀 마셔봤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카베르네 소비뇽, 샤르도네, 시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와인이 좀 어려운 이유 네. 혹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포도 품종이 많다는 데 있어요. 모든 포도 품종은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포도 품종 자체가 지닌 고유의 개성을 담고 있는 와인의 특징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 어려움을 한 스푼 더하는 게 바로 블렌딩입니다. 와인은 단일 품종으로 만든 와인도 있지만 수많은 와인들이 여러 포도 품종을 섞어서 만들어져요. 이를 블렌딩 와인이라고 하고요. 때문에 와인의 캐릭터의 변수는 말 그대로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인의 종류가 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영롱한 황금빛의 화이트 와인이나 아름다운 석양을 떠올리게 하는 로제 와인, 네, 그리고 남미 여인이 연상되는 진한 레드 와인의 색 모두 포도에서 결정됩니다. 네, 잘 알다시피 포도는 크게 껍질이 녹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청포도와 짙은 보라색을 띠는 적포도로 나뉘어요. 그리고 와인의 색은 예외 없이 포도의 껍질에서 비롯됩니다. 네, 때문에 청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화이트 와인이 되고 적포도로 만들면 레드 와인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포도로도 화이트 와인이나 기포가 있는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적포도들이 껍질 안에 과육은 청포도처럼 투명하기 때문인데요. 이 적포도의 껍질에서 색이 우러나오지 않게 이렇게 살살 포도를 파쇄를 하게 되면 과육의 투명한 즙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의 기초는 포도 과육에서 비롯되는 화이트 와인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적포도로도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수 있어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와인을 만드는 유일한 재료인 포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포도는 전 세계 과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 세계 재배량 1위의 인기 과일이에요. 이렇게 압도적인 재배량을 자랑하는 이유는 와인을 만드는 양조형 포도의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포도는 와인을 만드는 데 적합한 양조형 포도와 과일로 먹는 식용 포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탁에 올리는 거봉이나 캠벨, 머스켓 등은 과일로 먹는 포도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 또 와인샵에서 구하는 대부분의 와인은 거봉 같은 식용포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양조형 포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과일로 먹는 포도로는 와인을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포도가 와인이 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포도로든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과일용 포도로 만드는 와인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와인 맛에는 미치기가 어려워요. 네. 와인용 포도와 과일용 포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포도 껍질의 두께와 당도의 차이예요. 네. 포도는 껍질과 과육 그리고 씨로 구분이 되는데 와인용 포도는 식용 포도보다 껍질이 두껍고 과육 비율이 적고 씨가 굵습니다. 그리고 당도의 차이가 심합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포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식용 포도인 캠벨의 경우 당도가 15브릭스 내외인 반면
와인용 포도의 브릭스는 평균 26에서 30 브릭스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브릭스는 포도의 당분을 재는 단위인데 이 브릭스가 높을수록 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포도의 당분이 바로 와인의 알코올 도수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15브릭스의 식용포도는 잠재된 알코올 도수가 약 7에서 8%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 사 먹는 레드와인은 보통 13에서 14% 정도의 알코올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네.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포도의 당도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바로 기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햇빛이 쨍하고 덥고 건조한 나라의 와인들, 예를 들어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들이 쉽게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포도의 브릭스가 30을 넘을 때도 있어요. 반면에 서늘하고 비교적 흐린 국가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나라에서 생산하는 와인은 레드보다 화이트 와인이 더 많고 알코올 도수도 높지 않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와인을 만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름, 가을 한창 포도가 자랄 시기에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오기 때문에 양조용 포도가 자라기에 좀 부적합해요. 토양도 살짝 문제가 되고요. 네. 좋은 기후가 어떻게 포도의 당도와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광합성이란 식물이 햇빛,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땅의 물을 활용해서 당을 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포도나무도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고 이렇게 생성된 당이 포도 알에 쌓이면 새콤했던 포도가 달콤해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색도 변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햇빛이 강하고 일조량이 길면, 즉 화창한 날이 많으면 포도알에 더 많은 당분이 농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분이 많으면 발효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알코올을 지닌 와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 발효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분은 포도의 과육에 들어있는 거고 껍질과 씨도 와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특히 껍질이 중요합니다. 껍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와인의 색을 입히는 거예요. 레드 와인이나 혹은 아름다운 로제 와인의 색은 바로 이 껍질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그리고 껍질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네. 타닌,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등인데 모두 폴리페놀 성분이죠. 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네. 폴리페놀은 항산화 성분의 일종으로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항산화 성분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활성산소라 부르는 해로운 분자세포가 일으키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과일과 채소이고요. 알코올이 들어간 이제 술 중에서는 와인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네, 레드 와인은 그 와인을 만드는 포도의 껍질과 씨, 줄기에서 우러나온 성분들이 와인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이 때문에 적절한 레드와인 음용은 심혈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이에요. 네.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음용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와인도 어디까지나 알코올이 함유돼 그것도 14도 내외에 나름 알코올이 센 술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레드와인의 음용이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고 발표한 연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프렌치 파라독스죠. 맞아요. 이 프렌치 패러독스란 프랑스인들이 미국인과 영국인 못지않게 고지방의 식사를 하고도 허혈성 심장병에 덜 걸리는 현상을 말해요. 네. 198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됐는데 특히 WHO의 모니카 프로젝트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그 원인이 레드와인 때문이라고 보고되었어요. 네. 이 프렌치 패러독스가 널리 알려진 이유는 이 연구 결과가 이 1991년 미국 CBS의 인기 프로그램인 60 Minutes에 소개됐기 때문이에요. 이 방송 이후 미국 내 와인 판매량이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레드와인의 판매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레드와인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화이트 와인은 어떨까요? 아까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적포도의 껍질이나 씨, 줄기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화이트 와인은 포도의 즙만 가지고 만드는 와인이기 때문에 레드 와인보다 항산화 성분이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레드 와인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2015년에 미국 내과 전문 매거진인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서 발표된 연구를 살짝 살펴볼게요. 네. 연구를 진행한 아이리스 샤이 교수는 E형 당뇨병 환자 224명을 레드와인군, 네. 화이트와인군, 미네랄 워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네. 2년 동안 저녁 식사와 함께 각각의 음료를 약 150ml씩 마시게 했다고 해요. 참가자에게는 칼로리 제한 없이 지중해 식단을 제공했는데 네. 연구 1년차, 2년차에 콜레스테롤, 혈당 등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네랄 워터군보다 와인군에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수면의 질이 높아졌고요. 심장질환 위험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화이트보다 레드와인에서 더 뚜렷했다고 하고요. 결국 레드와인의 폴리페놀이 건강상에 이점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겠죠? 네, 참고로 폴리페놀은 와인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와인의 장기 보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가격, 전문가 스코어 등도 이 폴리페놀의 함유량과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폴리페놀은 와인의 색과 질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폴리페놀 함유량이 높은, 그러니까 색과 질감이 뛰어난 와인은 장기 숙성에 적합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와인들이 소비자는 물론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도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폴리페놀 함량은 시음 감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네. 잔에 담긴 와인을 판단할 때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색과 네. 입에서 느끼는 질감은 모두 폴리페놀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은 실로 다양하지만 그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두 가지만 아주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과 탄닌이 한번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단어는 독일의 약사인 루트비 클라모르 마르카르트가 만든 말이에요. 네. 푸른 꽃을 뜻하는 그리스어 안토와 키아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자연에서 안토시아닌은 과일이나 야채의 색, 꽃의 빨강, 자주, 파랑 같은 색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과일과 식물의 화려한 색상은 당연하지만 번식을 위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와인에 있어서 이 색이라는 거는 시음자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와인을 관찰하게 되는 항목이고요.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진한 색의 와인을 보면 그 와인의 풍미가 화려할 것이라고 짐작하게 되고 색이 옅은 와인은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네. 단 만든 와인에는 불안정한 스타일의 일종의 활성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네. 와인이 숙성함에 따라서 이 활성 안토시아닌은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결합 안토시아닌을 형성하게 돼요. 네. 이 결합 안토시아닌은 안정적인 형태예요. 네. 다만 결합 안토시아닌은 활성 안토시아닌보다는 와인의 색에 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이 숙성이 되면서 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레드 와인은 오랜 시간 숙성시키면 색이 점점 옅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인에서 발견되는 안토시아닌은 말비딘, 시아니딘, 델피니딘, 페투니딘, 페오니딘, 좀 드문 페랄고니딘이에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약간 지끈거리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6가지의 그 색소들이 약간씩 다른 색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약간 더 붉은색이고 어떤 건 약간 더 보라색입니다. 이것들이 섞여서 와인 고유의 색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다음은 타닌입니다. 네. 와인의 맛 표현에 있어서 타닌은 해당 와인이 떫은지 안 떫은지를 표현하는 일종의 은어예요. 네. 즉 타닌이 세다는 건 와인이 떫고 거칠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네. 반대로 타닌이 약하다라고 하면 와인이 좀 이렇게 밋밋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타닌은 떫다는 단어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에는 꽤 복잡한 단어입니다. 네, 그렇죠. 이 탄닌은 식물의 여러 기관에 존재를 하는데요. 포도나무의 경우에는 껍질, 씨, 잔가지에 함유되어 있어요. 네.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 가죽을 무드질한다는 표현의 태닝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탄닌은 음전환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전환을 띠고 있는 단백질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와인이 만약에 이제 입속에 들어왔을 때는 이 와인 안에 있는 탄닌이 입속에 있는 단백질과 반응을 하면서 까끌까끌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포도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네. 포도 품종과 환경에 따라
함유하고 있는 타닌의 양이 천차만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네. 바로 청포도보다 적포도의 타닌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놀랍지만 비슷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의 과육의 즙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화이트 와인의 타닌 함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포도밭에 보면은 8에서 9월 수확 시기가 됐을 때 포도알이 이제 안토시아닌 함량이 늘어나면서 탐스러운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이 축적이 되면서 달콤해져 가지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상태가 되죠. 네. 그리고 충분히 성숙된 포도씨 같은 경우에도 탄닌을 듬뿍 함유해서 뚜렷한 갈색을 띠게 되고요. 바로 자연의 오묘한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탐스럽게 익은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포도가 와인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영화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아름다운 와인 영화인 어느 멋진 순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